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재명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또 10대 기업 CEO들과 또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연일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이제 부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신만의 성장 브랜드를 또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이제노믹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역대 어느 후보도 하지 않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민주당 후보는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방점을 두곤 했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주 캐치프레이즈가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성장을 제1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리고 경제와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네. 저것만으로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이고 오늘도 10대 기업 총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때마다 기업 총수들이 놀라는 표정을 감추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규제와 관련하여서 되게 민주당은 좀 규제를 하자는 쪽이고 국민의힘은 좀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규제에 대해서도 정말 안 되는 것 빼고 다 푸는 방식의 규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관료적 규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 몇 명의 머릿속에서 그 변화하는 그 기업 환경에 대하여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할 역량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기업 총수들이 화면 보시면 네. 민주당 대권 후보들하고 회의할 때 보면 조금 긴장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경기도에 있을 때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CEO들이 뽑았을 때. 네.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도 사실은 규제와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제 방송위원회 상금 부의장 할 때도 부위원장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방송을 규제해서 시청자 중심으로 가게 할까를 고민했던 네. 쪽이에요. 그게 물론 20년 전이지만.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저런 행보를 보면서 저 자신도 규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네, 제가 관료적 규제의 대명사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의 자유, 경영의 자유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반색을 하면서 드디어 민주당도 좀 우리가 주장하는 거가 어떤 뜻인지 이제 좀 이해를 했구나, 공감을 하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이유가 뭐든 간에. 네,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갈 것인가 좀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래서 그냥 지금 선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 조언을 좀 조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지율에 이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유가 뭘까? 일단은 이제 단체장까지는 그런 정도로 충분한데 대통령이라는 건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과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다고 잘한다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여하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문 정권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하고 모순되는, 그러니까 약간은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좀 더 진솔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최 전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당내 친문계에선 아연실색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발끈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이 송영길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의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뭐 친문 의원 한 분이 뭐 반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을 받은 게 맞습니다. 국정원 사찰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련하여 반발해서 광화문에서 단식까지 했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그 감시를 받았다. 이건 팩트로 확인된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탄압받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정부가 탄압한 걸로 인식이 되는데 저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이재명 후보를 탄압합니까? 그거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에 있었던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제 친문 핵심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겨뤘을 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를 계속 반대하는 그룹이 생겨났고 그 그룹과 일부 힘 있는 친문 그룹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은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제가 보기엔 근거가 없는 재판을 2년 동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 그래서 300만 원.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되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치 생명을 건 재판을 받았다.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의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비주류 중에 비주류이고요. 국회의원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오직 자력으로 대권 후보가 된 것만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변화와 개혁을 택한 건 분명하죠. 그리고 비주류가 얼마나 서러운 건지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이제 악재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동 관련한 전 인사 이제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이제 또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이 이슈는 두 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우선 말은 정확히 해야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하여서는 법적 근거나 증거가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녹취록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 녹취록을 제보한 당사자세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어서 팩트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니까 확인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까 비주류로서의 이재명 후보가 참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또한 그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2명이 죽였다. 저는 이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의자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것은 우리는 검찰의 무리한 반인권 수사가 피의자의 자존감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더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작동한 것이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하여 한 두 분의 불행한 죽음은 이재명 후보가 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전 벌써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돈을 제시하고 끝냈을 텐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뭐 지난번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2분이 돌아가셨고 물론 뭐 자살로 추정됩니다만 이번에 또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뭐 그 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봤던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은 아마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수사의 압박, 그 원인이 뭐든 자기가 뭐 좀 뭐가 압박이 자기 스스로 뭐 좀 저한 게 있었든 아니면 수사가 무리한 것이든 하여간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거하고 앞에 두 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앞에 두 건은 여하튼 간에 본인이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제 피의자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호사비 대납 자체의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납 의혹의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제보를 한 증거 일종의 정황 증거를 제보한 증인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사실 수사의 압박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있겠는가? 물론 그건 이제 수사해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자살 아니라고.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달라고 맞아요. 그래서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수사를 지금 아마 뭐 부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인을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수사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이 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이 좀 해명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괜히 이제 좀 이게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피의자가 수사의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셨다, 자살했다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증인이다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애써 그 부분을 아시는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신 건지 이분이 녹취록 제보에선 증인이었고요.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조작으로는 고발된 피의자이신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의 압박을 받을 만한 위치였다 이 말씀 드리고 저는 더 무서운 게 이분의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그 알자마자 갑자기 정치 공방의 소재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서 페북에 쓰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마치 조폭 운운하면서 막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더 무섭습니다. 정치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최소한 사인이라도 밝혀지고 왈가왈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일부에선 지금 좀 아까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살로 표현을 밝혀졌던 쓰셨다. 그 전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자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의심할 수 있다 이런 그러면 얘기죠. 무슨 말씀? 자살이 아닐 그럼 수 타살이라고 있다. 주장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겁니까? 가지 의혹들이 막 뭉게뭉게 솟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권은 모든 게 터지면 전부 우리한테 유리할까 저쪽이 악재일까 저 그런 거 아니고 그 전에 팩트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타살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 지금 이제 그리고 부검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밝혀봐야 되겠죠. 있지도 않은 의혹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이러시는데 저는 더 무서운 게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대십시오. 네,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여기서 막 논쟁해서 밝힐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분은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수사의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 도대체 웬일이지 싶을 정도로 그냥 사실은 증인이잖아요. 아니, 근데 물론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이 이제 허위라고 이제 그것이 녹취록 녹취가 조작됐다고 조작으로. 수사를 이제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까지 막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그냥 딱 즉각적으로 생각이 될 때는 그냥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이게 더 무슨 무섭다니까요. 일일까? 네, 저런 태도가 더 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부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살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의혹이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분이 돌아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진짜 정치가 너무 알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일이 이제 막 이제 오늘 이제 네.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검을 통한 이제 사인이라든가 이게 좀 더 팩트가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또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또 뭐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보니까 이제 이분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이 자식들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마치 좀 어쨌든 그런 글은 또 왜 썼을까 그런 글은 SNS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SNS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의혹이 더 커지는 거죠. 그 SNS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중앙일보 보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언론과 국민의힘이 특히 이거 최초로 보도한 데가 보수 언론인데 어떻게 알았지?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신속히 알았고 뭐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일들이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마티스 안에서 가스 먹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찰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서운 건 어떻게 저렇게 언론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다렸다는지 저러지?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다렸다는. 것은 속보가 일단 나오니까. 네. 아니 그 속보는 딴 속보도 있는데 중앙일보 것만 보고 오셨잖아요. 저는 다 보고 왔는데 다른 아니, 보도에 다른 뭐가 것들도 있었냐면 봤어요. 네. 지금까지 수사한 경찰은 침입의 흔적도 없고 그렇다. 이분이 석 달 동안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했다. 그다음에 알코올을 좀 마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쪽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의문스럽게 피우려고 하는 그런 타살의 정황이나 근거는 없다까지가 보도가 됐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그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돌아가셔서 명복을 네. 빌어야 하는데 정말 저희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말도 안 되는 이재명 후보를 갖다 붙이니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죽음을 애도하기 전에 이런 말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사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관련 이야기들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이대남을 공략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 반등세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을 키워드로 물 들어올 때 노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 후보 이대남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당연히 뭐 이대남에 초점을 맞춰서 타겟팅해서 선거운동을 좀 할 필요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대남은 사실은 특히 뭐 이대남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20, 30대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 사병 월급 뭐 200만 원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선대위 개편하기 전에 약간의 어떤 당내 불협화음들이 좀 있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 전체 지금까지의 기조하고 다르게 약간 혼동을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하면서 지지율을 스스로 까먹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회복을 하고 원래 우리의 어떤 기조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 또는 우리의 원래 스탠스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이걸 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이대남에만 집중한다든가 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병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젠더 갈라치기 정치, 분열의 정치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200만 원 공약 있잖아요. 사병 월급. 네. 이 부분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병 월급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가 어떤 정부냐?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22만 원 정도 되던 게 3배 이상 올라서 지금 6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었느냐? 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200만 원을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세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징병을 15만으로 줄이고 일부 모병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겠다는데 그 과정이나 세세한 설명은 다 빼고 그냥 200만 원을 툭 던진 거예요. 이게 툭 던질 공약이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저는 지지율은 늘 출렁일 거다. 그런데 이대남을 겨냥한 이 행보가 결집 효과는 빠르지만 네. 세상의 모든 일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대남에 지나치게 집착한 이 사병 월급 200만 원만 해도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하면 뭐를 하자고 하면 예산이 뭐냐 이렇게 언론이 물어요. 언론이 안 물어요. 그러니까 막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도 언론이 안 물어도 당내에서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건은 저는 그날 밤이 너무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 말씀을 다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예. 이런 젠더 갈라치기 네. 그리고 이대남 집중 전략은 그 역기능은 다른 세대가 지켜보다가 사후의 여론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미 간단하게 벌써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젠더 갈라치기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그 윤석열 후보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이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두 여성 의원 전직 의원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저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네.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특정한 성이 정부 부처에 이름이 들어가는 건 이제 시대가 지났다고 보고 네. 이게 만약에 여성부 폐지라면 전 폐지론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제1야당 대권 후보가 페북에 올리고 조금 있다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 이렇게 올리면서 싸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권 후보 정도 되면 정부 조직 개편의 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몇 개 부처를 폐지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족 기능하고 성범죄 등 진짜 필요한 여성 지원 기능은 어느 부처랑 이렇게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하고 국방부도 폐지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막 질러도 됩니다. 후보도 아니고. 그런데 적어도 대권 후보는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 지르는 건 진짜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국회의원 할 때부터 여성가족부라는 것은 집행부처로서의 성격도 약하고 그다음에 여성 문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 소명도 좀 다 했는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성에 국한되기보다는 양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맞고요.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집행할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부처에서 사실은 신경을 써야 할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대통령 직속이나 이런 데서 위원회로 하면 몰라도 양성평등위원회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집행부처로 해서 예산까지 배정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여기 뭐 청소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자잘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부서의 소관이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 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부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가부가 부처 성격이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집행 능력 자체가 역량이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의 존속을 위해서 좀 다른 청소년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일을 제대로 안 풀리는 그런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면서 할 건 아니지 않냐. 설명을 해야지.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꼭 남녀를 갈라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구조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요. 그래서 네. 이것을 급하게 반등을 하고 만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뭐 단일화 압박도 오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것을 반등시키기 위한 어떤 카드로서 좀 전략적으로 쓴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저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부득이한 게 있었을 것 같다 전략적으로. 네. 근데 앞으로는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병 그 200만 원 전 반대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글도 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그 장교라든지 부사관들하고 이 형평도 안 맞고 장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좀 너무나 그 가볍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한 것이 갑자기 그러면서 선제 타격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요? 선제 타격론이라는 게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검토했다가 사실 접은 거고 트럼프는 초기에 선제 타격을 넘어서 핀셋 폭격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평화적 관리를 위해 죽으림을 다해 왔는데 선제 타격이 사실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이대남이에요. 제 아들이거든요. 이대남 30대. 그러니까 저 그 부모로서 진짜 선제 타격 싫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할까? 그런데 언론은 왜 이걸 지적 안 하지?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꽂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실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 정도에서 약간 이게 기대 수준이 좀 낮아진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저는 어쨌든 선제 타격 이것도 일종의 실수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지금 양 후보 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분발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까지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은 야권 단일화 그 관련해서 오늘 또 마지막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맞짱 토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표심 공략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